이혼숙녀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신부가 나왔어요. 둘 다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죠. 국제 결혼이니까. 아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게 좀 어렵고 너무 좋아하니까 빠르게 결혼을 한 거예요. 남자는 26살쯤 되는 것 같고 여자는 20살. 정말 빨리 결혼을 한 거죠. 일단 남편이 많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 아내가 경제관념이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아내의 부모님이 너무 자주 한국에 와요. 1년에 한 3-4번 정도씩 한국에 와서 짧으면 한 일주일, 길면은 한 달까지도 이 집에서 지내고 가셔. 남편이 돈에 많이 예민해서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말은 안 통합니다. 베트남어를 못해요,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부모님 계시니까 배달 음식도 좀 시키고 밥도 좀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배달 치킨 시켰으면 됐지 뭘 이렇게 또 많이 했냐. 말 그만해. 아니 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뭐 다 먹지도 못하는데 이따 먹을 거야 말 그만해. 그냥 그만 말해. 이러는 거 보니까 서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끼는 사람, 소위 이제 좀 짠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고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누가 더 잘못인지는 각자 개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나오는 대로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네가 일해서 먹어. 일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장인 어른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뭐지?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별일 아니야. 몰라. 너 말해 몰라. 그래서 장인어른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했어. 근데 장인어른이 구석에 가서 우시는 거야.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따로 방에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얘기 좀 해줘라 하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통역을 일부러 잘못했대. 아까 남편이 밥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남으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게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인상을 막 이렇게 쓰니까 아빠가 왜 김서방이 뭐라고 했는데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말 많다고 말 많이 하지 말래. 이렇게 해석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서방을 쳐다봤는데 서방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이러니까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야 니네 아버지 말 왜 이렇게 많아? 말 좀 그만하라 그래. 에? 나 말 너무 많은가? 이러니까 장인어른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구석에 가서 우신 거야.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빨리 다시 제대로 해석해줘라. 통역을 제대로 안 해서 장인어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 때문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져야 되냐. 근데 손톱을 발톱을 깎으면서 아 그만 말해. 내일 할게 내일. 그만 계속 말하니까 그만 말해 이제. 아 미안 이 지랄이 난 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VCR로 보고 있고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서 귀때기 뭐 끼고 있겠죠. 근데 베트남 어린 신부가 자기 VCR 이걸 보면서도 그냥 막 웃어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번역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새 이거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 번역기 돌려서 얘기하면 되지. 왜 이거를 굳이 무조건 이 아내한테만 이렇게 의존을 하냐고. 그래서 서장훈 형님이 아니 저거 아버님도 기분 상하시는데 남편이 싫으면 남편한테만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아버님까지 상처를 주냐 하니까 아빠 그거 생각 없어요. 예? 우리 아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니 아버지 우셨는데요? 아 운 거 몰랐어. 다음날이 됐고 장인 장모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날이야.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항까지 운전을 해요. 왕복 한 3시간쯤 걸리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아내고 장인 장모님이고 다 잠을 자고 있어. 요거는 조금 서운할 수 있죠.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매번 이런다면. 이렇게 장인 장모님이 1년에 3-4번씩 오고 이러는데 남편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차로 마중을 가고 데려다 드리고 했대요. 그리고 아내는 결혼 후에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베트남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결혼 4년 차인데 10번 정도 베트남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4번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에서 한 달씩 머물다 가시고 아내도 1년에 한 3번 베트남에 들어가서 잠깐 지내고 오고. 그러니까 제가 한여들을 까기 위해서 베트남과 국제결혼 이런 걸 올리치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분하고 결혼했을 때도 이 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한국 남자들이 여기는 뭐 대놓고 결혼할 때 얼마 큰 돈을 줘야 하고 매달 얼마씩 돈을 친정에다가 보내줘야 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니까 아니 베트남 여자도 딱히 한국 남자 입장에서 유리할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빨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물론 소위 이제 유명한 그런 한여 사건들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1년에 3번 밖에 안 온대. 그래서 더 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오히려 눈치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박하선 씨가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시부모님이 이렇게 집에 자주 와서 머무셔도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남편도 비슷한 건데. 저 안 불편해요. 시어머니 안 불편하세요? 저 안 불편해요. 베트남 문화 가족 같이 살아야 돼. 10명 20명 다 같이 살아.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해. 이러면
정말 인정이긴 해.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집안일도 좀 하고 밥도 짓고 열심히 합니다. 아내는 안 일어나요. 이불 뒤집어 싸매고 계속 자. 그래서 아내한테 일은 안 하더라도 밥은 내가 할 건데 일어는 나. 해 떴다 일어나자. 조용해. 이불 뒤집어 쓰고. 아니 일어나자. 많이 잤잖아. 그만 말해 이제. 아 미친. 말하지 말라 했다. 화나게 하지 마. 이러면서 계속 쳐자요. 그리고 이제 서장훈 형님은 이 부부의 문제로, 정확하게는 아내의 문제로 MZ 베트남녀가 왔다. M도 빼야 돼. Z세대가 온 거죠. 밀레니엄 세대 아니죠. G세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20살짜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한국에 시집을 와서 현재 4년차 23살이 된 거죠. 한창 놀고 막 이러고 싶은 나이인데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돈에 끼자 하고 막 하니까 화가 확 나는 거야. 난 지금 밥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밥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해석해라 통역해라 얘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아내분이 늦게나마 일어났습니다. 주말인 것 같아요 아마.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남편의 냉장고는 이제 한국 음식들로 채워져 있고 아내의 냉장고는 베트남 음식들로 채워져 있어요. 서로 냉장고를 따로 써요. 근데 아내의 냉장고가 너무 더러워요. 기본적으로 좀 지저분합니다 사람이. 뭐 먹을 때도 돌아다니면서 막 흘리면서 먹고 과일 같은 거 깎아 먹을 때도 과일 껍질이 막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해도 신경을 안 써 애초에. 그러니까 이 지저분함을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야. 반면에 남편은 깔끔해요. 이 사람이 직업 군인 출신이에요. 하사관 가서 4년인가 5년 하다 나온 사람이고 집을 깔끔하게 청소를 자기가 다 해. 그래서 이날도 냉장고 청소 오늘 하자. 아내 아니 내 냉장고 좀 봐. 깔끔하잖아. 거기 냉장고 더러운 거 알지? 몰라 안에. 문을 열어봤는데 고기 국물 같은 게 막 떨어져. 비닐봉다리 안에 베트남이 생선 많이 먹잖아요. 생선이 이렇게 여러 마리 들어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녹아서 비린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냉장고 열면 막 하면서 야 이거 좀 빨리 닦아. 안 닦아 네가 닦아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외국 여성과의 결혼에 너무 환상을 갖지 마세요. 나라 바이 나라가 아니라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고 외국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고 사람을 잘 골라야지 국적을 잘 고르는 게 아니라. 베트남 처녀 이쁜가요? 아주 예쁩니다. 여지껏 이혼숙녀에 나온 모든 여성 중에 가장 예쁩니다. 사실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분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때마침 잘 물어봤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이 이 가진 수모를 참으면서 왜 살까 대체. 남편은 되게 흔남이고요. 체구도 좀 왜소하시고. 근데 아내분은 매우 예쁩니다. 3일에 한 번 매를 들기보단 다른 걸 들고 싶은 사실 베트남 탑티어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국적을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더 예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인 눈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이는 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베트남 유부녀 이분은 탑티어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눈으로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주 많이 예쁘세요. 자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집안일도 안 하고 씀씀이도 좀 해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람 특유의 가족 문화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되게 예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이긴 합니다. 예뻐서 같이 산단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부부가 외모 갭 차이는 있어요. 사진 검색해보고 오세요. 진짜 예쁘세요. 제 생각에 베트남에서 아이돌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놓치기가 싫으니까 20살이잖아 얘가. 20살짜리 얘를 놓치기가 싫으니까 이제 빨리 결혼을 진행시킨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들어간 돈도 한 3에서 5천만 원 돈도 꽤 썼습니다. 결혼하려고. 시민권 아직 안 나왔고 5년인가 결혼생활 유지하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시민권 나오면 끝이야 우리. 너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잔소리 하지 말든가. 너 잔소리 그만해. 그럼 나도 이혼 얘기 안 해. 내년에 시민권만 나와. 너 입 닥쳐. 여러분 한여들 욕할 때 뭐 약속에 5년 효율에 몇 년 막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잘못 만나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이혼하냐고. 솔직해서 호감인데? 근데도 이렇게 어리고 예쁜 신부인데도 이 남편도 이혼 생각이 조금씩 드는 이유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진 않습니다. 너무 큰 문제가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027년 12월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민한 게 뭐냐면 지금 돈이 부족해요. 일단 계약금은 남편이 모아놨던 돈으로 넣었고요. 중도금은 대출로 넣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돈은 그 뭐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아서 내야 돼요. 더 이상 대출은 안 나와요. 대출을 중도금 때 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집을 약간 무리해서 가는 거예요.
갈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입주 예정일이 내년 말인 거예요. 현재 짓고 있고 완공도 아직 안 됐고 이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이유도 이 남편은 사실 짠돌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고 한 달에 10만 원 써요. 하루에 3,000원 써 돈을. 군인 출신에다가 성가까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수성가. 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저축해서. 친구들을 만나도 돈 안 쓰고 모으고 막 이런 앤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서 얘 뭐 이런 거 아니까 좀 이렇게 해주고 좀 그래. 그래서 이 사람도 결혼을 하고 나서 자가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축 아파트 그리고 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 데를 찾아서 아내를 데리고 우리 여기로 이사 가자 하면서 이렇게 집을 보여줬어. 부동산 업자랑 같이. 아내가 입이 대빨 튀어나온 거야. 베트남 있을 때 한국 시집 오면 좋은 집 사러. 근데 이 집 뭐야? 베트남 집 같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모델하우스, 분양하우스가 있어서 저기 들어가 보자. 저기 해서 들어갔어. 모델하우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축 아파트 새로 짓는 데인데 여길 들어갔는데 아내가 눈깔이 돌아간 거야. 여기 이사 가자. 여기 와. 여기 좋아. 여기 예뻐.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금도 넣고 중도금도 지금 대출받아서 넣은 거야. 그럼 이제 이사를 안 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 액수가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2027년 12월까지 이 사람들이 모아야 하는 돈이 1억 5천인가 그래요. 2년이 채 안 남았어 지금. 지금 1년 8개월쯤 남았는데 1억 5천만 원을 모아야 하고 이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1억 모으기로 했고 아내가 5천만 원 모으기로 했어요. 근데 아내가 돈을 안 모아. 저는 남편은 출연료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억 모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엑셀로 계산을 다 해서 우리가 내년 12월까지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한다. 뭐 당연히 돈 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정하고 그러면 그 액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700이라 칠게요. 700씩 이렇게 저금을 해 나가려면 남편이 500 모으고 아내가 200을 모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집을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서로 용돈을 30을 쓰기로 했어. 우리 서로 30만 원씩만 용돈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금하자. 내가 벌이가 더 좋아서 내가 한 달에 500씩 모을게. 너는 200씩 모아가 된 거예요. 아내분은 대충 한 달에 250 정도 버셔. 같은 회사인데 남편분은 관리직 쪽인 것 같고 아내분은 공장 현장직 쪽인 것 같아요. 남편분은 약간 성과급 같은 것도 받고 해서 한 달에 500을 모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대충 550에서 600쯤 버는데 실수령으로 이분은 진짜로 한 달에 30밖에 안 써. 그래서 550 버는데 한 달에 500을 모아. 이 사람은 독한 사람이야.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가만 놔두면 한 달에 500씩 계속 저금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아내가 계속 빵꾸를 내는 거야. 아내가 250을 벌고 2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월급이 마이너스 되는 날까지 있을 지경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왜 되냐? 야,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뭐지? 그걸로 할게. 흐앵낭 이런 거냐? 흐앵낭 아까 어디 갔다 왔어? 아 몰라. 말 시키지 마. 이 봉지 뭐야? 뭐가 이렇게 가득 들었어? 아리따움 갔다 왔어. 페이스샵 갔다 왔어. 영수증이 있어서 봤더니 영수증이 거짓말 안 치고 우리 어렸을 때 뽑기로 뽑은 그 황금 잉어 엿 있죠? 잉어 엿만 해요. 진짜 한 50cm쯤 돼. 영수증이. 얼마나 많이 쳐샀는지. 남편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샀어? 필요해서 샀어. 잔소리 그만. 한국 화장품 좋아. 잔소리 그만. 필요하니까 산다. 남편이 너 한 달에 30만 원씩 쓰기로 해놓고 이거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너나 한 달 30 써. 나는 진짜 한 달에 30도 남아. 하루에 10,000원 안 써. 나는 잘났다. 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존나 코미디네. 그러니까 이 아내 응우에는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사야 돼. 그리고 편해. 그냥 몰라 그냥 써. 사고 싶어 사. 먹고 싶어 먹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불러. 베트남 가고 싶어 가. 그때 남편은 내년 12월까지 1억을 어떻게 모은담? 야 김과장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저는 커피 끊었습니다. 카페인 마시면은 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커피 먹고 싶다. 커피 먹고 싶다. 이럴 때 배를 움켜잡고 침을 모아서 삼키면 돼. 침을 삼키다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날 때도 있다는 이지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아내는 저거 좋다 사자. 내가 제일 꼴받았던 거 화장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명품 백화점 화장품 사는 건 아니야. 로드샵에서 사요. 더 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런 데서 사. 그래서 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쓰는 거면 인정. 그리고 본인도 일을 하긴 하니까. 근데 제일 꼴받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1년마다 바꿔. 존나 꼴받아. 나 저 응우엠보다 한 10배 법니다. 근데 이런 나도 핸드폰 2년 만에 바꾸기도 약간 그래 좀.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보지만 나도 핸드폰이 되게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지만 2년 만에 바꾸기에도 약간 좀 그래. 그래서 한 2년 반 뭐 한 요 정도 맞춰서 바꿔요 제가. 신제품 나오자마자 바뀌긴 좀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와서 가격이 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바꾸고 이렇게 맞추면 한 2년 반쯤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한 달에 30씩 써야 되는 앤데 핸드폰을 1년마다 바꿔. 아이폰 프로로. 응우 어댑터 개새끼야. 그러니까 보통 2년마다 많이 바꾸잖아. 나는 그것도 이제 조금 아까우니까 2년 6개월 한 요 정도마다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응우 어댑터가 반드시 아이폰 프로여야만 하고 1년마다 핸드폰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아이폰 프로면 여자들은 또 보통 깨끗하게 쓰니까 뭐 불법 토토 같은 거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1년 뒤에 바꿔서 이 구형 폰을 당근하면 되잖아. 그럼 어느 정도 상쇄가 좀 되잖아요. 근데 구형 폰은 바로 베트남으로 발송합니다. 베트남에 이제 오빠들이 있는데 응우엔이 쓰던 핸드폰을 오빠들이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응우엔이 1년 쓰고 새로운 아이폰 프로로 바꾸면 그 핸드폰을 베트남으로 보내면 큰 오빠가 1년을 써요. 그리고 나서 작은 오빠한테 물려줘요. 그때 또 응우엔이 1년 쓰고 아이폰 프로로 바꾸면 다시 베트남으로 보내면 큰 오빠가 1년 쓰고 작은 오빠가 1년 쓰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휴대전화 그렇게 베트남으로 보내냐, 나 돈 안 아까워, 가족 소중해, 오빠 좋아해, 나 오빠 사랑해. 다단계 폰이에요 이거. 그래서 남편은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 워낙 짠돌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는 나오잖아.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씩 할 때도 안 먹거나 누가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 그 정도야. 그리고 이 사람은 외식을 하고 싶으면은 날짜를 정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외식을 하겠어. 그리고 금요일 될 때까지 자기가 외식할 때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 돈을 안 써요. 하루에 10,000원씩 쓸 수 있잖아. 용돈 30만 원이니까 10,000원도 안 써. 오늘 10,000원 모으고 내일 10,000원 모으고 글피에 10,000원 모으고 이렇게 해서 5만원 모은 다음에 족발 먹으러 가. 독한 사람이야. 보통은 족발을 먼저 먹고 그 다음 5일 동안 굶잖아. 이 사람은 5일 먼저 굶고 족발을 먹으러 가요. 돈을 안 모을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그래서 제작진이 이걸 듣고 와 독하다 독해. 뭐라고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오실 때 평택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여기 그럼 오실 때는 금액은 누가 계산한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택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 3만원,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아내와 저녁 식사를 먹는데 3만 원이 들어서 총 6만 원 지출이 예상돼. 최근 6일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시려고 돈을 6일간 안 쓰신 거예요? 네. 와 독해.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은 한국 여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국 여자들이 남편 용돈 조금 주기 대회 같은 걸 열잖아요. 우리 남편 용돈 30만 원이에요. 오 진짜? 아 되게 관대하시다. 크세르크세 쓰세요? 저는 남편 월급 20인데. 아 제가 깜빡하고 안 썼네요. 남편 핸드폰 요금, 기름값 등등 전부 다 해서 30이요. 아 진짜? 아 근데 저희 남편도 출퇴근할 때 드는 기름값, 점심값, 커피값, 담배값 전부 합쳐서 20인데 저희 남편은 10만 원이요. 에? 저희 남편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살림꾼이시다. 이 X를 하잖아. 여초 사이트 가보면, 아줌마 사이트 가보면 이분은 오히려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 돼. 전국 노예자랑 빰빠밤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빰. 이게 이제 꼴 받는 부분이 뭐냐면 남편이 나중에 애기가 생겨. 애가 중학생쯤이 돼요. 남편 용돈이 20이야. 중학생 애 용돈이 30이야.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애보다 용돈이 적은 게 말이 돼? 아 애는 친구들이랑 놀고 뭐 먹고 하면 같이 못 어울리면 친구가 안 생기는데 어쩌라고. 나도 친구 없어. 용돈 없어서. 회사에서 사람들 막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가끔 맥주도 한잔 하고 하는데 나 거기 못 나가서 나도 친구 없다고. 이러니까 아내가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샤워하고 올 테니까 안방 들어가 있어. 이러면 화가 존나 난다고. 친구를 왜 밖에서 찾냐고. 내가 친구인데. 이러면. 아무튼 용돈 받는 남편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이 둘이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정말 놀랍지만 아내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냅니다. 남편 나 궁금해. 왜 저금 많이 해? 나 궁금해. 왜 그렇게 아껴? 아니 그렇게 해야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 아니 너 월급 많아. 나보다 훨씬 많아. 저금 조금 해도 돼. 왜 그렇게 아껴? 왜 항상 돈 많이 저금해?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분은 이제 최저 300에서 최대 700까지 버는 약간 성과급 위주의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약간 엔지니어 쪽인 것 같아요. 약간 수리하는 그쪽. 그리고 아내는 이제 생산직 같은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 기아 하청 업체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아내는 대충 250 전후.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합산 소득이 750인 거예요. 남편 말대로 남편이 한 500좀 버니까 내년까지 1억을 모아서 이제 신축 아파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되게 알뜰살뜰하게 사시는데 그러면 결혼 전에 돈 꽤 모으셨겠네요? 다 썼죠. 남편도 지금 어리잖아요. 26에 결혼을 했고 4년 차면 지금 30밖에 안 되잖아. 29, 30이에요. 아내는 이제 23살, 4살이고. 그러면 이 4년 전에 결혼할 때 남편은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군대를 이제 하사관으로 갔다 와서 이 사람은 성격대로 돈을 존나게 많이 모았죠. 거의 다 모아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20살에 임관해서 7천만 원을 저금하고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나서 결혼하는데 3천만 원 씀. 결혼식 비디오도 보여주는데 되게 좋은 데서 결혼했어요. 한국에서는 안 하고 베트남에서만 한 것 같은데 베트남에도 이런 데 있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데서 했어. 남편이 내가 옛날에 모아놓은 돈은 결혼한 때 너한테 다 써버렸잖아. 별로 큰 돈 아니잖아. 나한테는 10,000원도 큰 돈이라니까. 그럼 많이 저금하지 마. 돈 좀 써. 나 지금 아파트 이사 가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있잖아. 나 만나기 전에도 너 악착같이 모았다. 내 탓하지 마. 아파트 탓하지 마. 너 그냥 악착 같은 놈. 이제 현장에서도 스튜디오에서도 사람들이 답답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원해서 신축 아파트 계약을 했고 거기를 이사 가려면 이렇게 악착같이 모아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VCR에서도 그러지만 이렇게 답답해하는 출연진한테 이 응우엔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아껴야 되는지 몰랐어. 서장훈 씨가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 너무 좋아서 눈이 돌아가서 이사 가고 싶다고 계약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이사 가려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후회된다 이 말씀이세요? 정확하다. 너 팝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술 마실 때는 좀 더 격하거든요. 너 이러다가 우리 1억 못 모으면은 이사 못 간다니까. 이사 그냥 가지 마. 이렇게 살아? 안 살아? 이사 안 가. 그냥 써. 아니 이사를 안 가면 손해가 엄청 커. 손해 나 몰라. 그냥 손해 봐. 쓰고 살아. 나 못 참아. 화장품 사. 치킨 먹어. 엄마 아빠 봐. 베트남 가. 아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카르페 디엠. Not my fault. 카르페 디엠. 남편은 휴대전화 요금도 최저요금 써서 3만 원 나와요. 3만 1,000원인가 나와. 저런 요금제가 아직 있구나. 아내 휴대전화 요금 12만 원. 지금 남편은 하루에 10,000원도 안 쓰고 치킨 먹고 싶을 때 4일 동안 돈을 안 쓰는 사람인데 아내는 아이폰을 매년 프로로 사고 있고 휴대전화 요금은 가장 빠르고 가장 용량이 많은 12만 원짜리 요금제를.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포함이긴 하겠지만 외화 유출 쩐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12개월 할부로 아내가 이제 아이폰을 쓰니까 에어팟을 사준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어. 회사에서 이제 같이 보니까 에어팟을 자꾸 이제 막 그냥 책상 같은 데 놓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없어진다. 한국이 다른 건 잘 안 훔쳐가는데 에어팟하고 자전거는 훔쳐간다. 조심해라. 아무도 안 훔쳐가. 여기가 베트남인 줄 알아? 여기 한국이야. 한국 도둑질 안 해요. 다음날 없어졌어. 내 에어팟. 에이. 내가 없어진다 했잖아. 어쩌라고. 없어졌는데 어쩌라고. 시간 돌려? 넥플리나 돌려.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국민성이 다른가 싶기도 해요. 이거는 사람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성이 조금 다른가 싶어. 집안 청소 같은 걸 좀 잘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런 것도 좀 안 되고 소비를 할 때도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현재를 생각하고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면서 살고 가족들이 힘들다고 하면 내 처지와 상관없이 일단 도와주고 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고 그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사. 약간 그냥 국민성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위생 개념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아내분 응우엔 쪽에서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이런 소비 습관 같은 걸 고치고 싶어서 나온 거고 아내는 오히려 이혼하고 싶은데 이거는 확실히 국민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응우엔 얘기입니다. 결혼했으면 밥, 화장품 이런 거 남편이 사줘야 돼. 근데 우리 남편 안 사줘. 나 이혼하고 싶어. 이대로 계속 살아? 이혼해. 남편이 돈을 너무 아껴서 같이 못 살겠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특히나 화가 많이 나는 경우는 뭐냐면 본인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월말쯤 되면은 아내가 갑자기 와서 돈 줘. 무슨 돈? 나 돈 다 썼어. 돈 줘. 살 거 있어. 돈 줘. 너 남편 책임을 다 하라. 나 안 해. 책임 다 한다.
다 했다 돈 줘.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러면 아내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저금하기로 한 그 약속을 혹시 지키고 있을까요? 100만 원이라도? 예, 전혀 저금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매달 가족들하고 조카한테 100에서 50 정도를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벌 때는 50. 여기도 이제 출근을 며칠 하냐에 따라 월급이 다른가 봐요. 조금 벌 때는 50, 많이 벌 때는 100만 원씩 보내주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전 돈 없어도 돼요. 가족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국민성, 문화의 차이인 것 같고 여기 약간 호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흑인들 중에서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먹여 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꽤 많죠. NBA나 이런데. 호미 문화라고 하죠. 베트남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베트남에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로 시집을 온 분들이 남편이 경제력이 좀 괜찮을 때 남편의 월급으로 이제 매달 얼마씩 보내주는 걸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애초에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지금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가족을 도와주더라고요. 무조건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조카까지 이렇게. 오빠한테 내가 쓰던 아이폰 보내주는 거 이해해. 근데 아니 남자인데 오빠인데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야.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신축 아파트는 근데 왜 가자고 했어요? 좋아서 거기 살고 싶어. 신축 아파트 좋아요? 네. 구축 아파트는 싫어요. 그럼 제가 뭐 혹시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좋아요? 신축 아파트가 좋아요? 신축 아파트. 근데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구리게 무언가를 설계하지 않아요. 돈 벌면 그냥 가족 다 갖다 주고 자기가 다 쓰고 아파트 새 아파트 이사 가고 발 네가 갚고 모르겠고 자기야 이사하는 게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만해라. 아니 당신이 신축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만해. 그만 말해 이제. 아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입도 좀 걸걸합니다. 후라이 발 개씨라고 남편한테 합니다. 욕은 어디서 배웠어요?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공부해야 싸워. 남편한테 욕하려고 배우신 거예요? 네이트판 가서 욕 배운다. 남편 욕하고 싶어. 나 베트남 도와줘. 거기 언니들 댓글 2,000개 달아줘. 거기서 외워 쓴다.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나 이사 안 해. 돈 버려. 계약금 버려. 몰라. 안 가. 나 아끼고 못 살아.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알아서 해. 이제 남편의 요구 조건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케이. 너 돈 안 모으는 거? 오케이. 그러면 내 저금이라도 방해하지 마. 너 나한테 600만 원 빌린 것도 안 갚고 있지. 나한테 자꾸 월말에 돈 달라고 하지 마. 너 저금 그만해. 너무 많이 해. 아니 내가 저금을 해야 네 목까지 저금해야 이사를 갈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집에 나 없는 거 상상해? 무적이야. 아까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에서도 잠깐 나온 내용이지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아내는 아쉬운 게 없어. 어차피 내 고향 가보면은 남편한테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맞는 애들 널렸어. 근데 난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화장품 좋은 거 쓰고 너무 좋아. 그리고 나 내년에 시민권 얻고 이혼해봤자 24살이야. 창창해. 처녀인 척 하면 돼.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얘 지금 베트남에서 결혼식 하느라 3천만 원 썼고 왔다 갔다 비행기를 얼마를 쓰고 내가 부사관에서 4년 동안 모은 7천만 원 결혼할 때 다 썼어. 신혼 때 신혼집 구하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신축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모은다고 지금 똥꼬가 빠지고 있어요. 이걸 내년에 모아서 들어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시민권 나왔다 바이바이 하고 나가버리면 씨발 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아쉬운 사람은 남편이야. 아내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신축 아파트 씨발 누가 가르쳤냐. 네이빵 24살에 시민권 얻고 새 출발 고고. 그러면 사실 이 여자 입장에서 24살에 한국인인 젊고 예쁜 여자일 뿐인 거예요. 한국에서 살기 되게 좋은 조건이죠. 남편은 아내가 이혼 얘기할 때마다 무섭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질까봐 무섭대요. 남편은 이사할 때까지만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사하고 나면은 자기도 좀 쓸 생각이 있다. 이사까지만 참아줬으면 좋겠다. 응 이사 안 해. 너 혼자 가. 나 화장품 산다. 맛있는 거 먹는다. 샤브샤브 먹는다. 나 호텔 가서 호캉스 하루 하고 온다. 너 돈 모으든지 말든지 이사 안 가 계약금 날려 알아서 하셈. 아이폰 산다. 베트남에 보낸다. 일단 이혼한다. 떠나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정훈 행님한테 좀 혼나고 있고 아내도 뭐 조금은 뉘우치는 기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훈 행님이 남편 어필을 좀 해줍니다. 여기 이혼 숙녀에 나온 사람 중에 거의 최상급 멀쩡한 사람이다. 이혼 숙녀에 나오는 남편들이 멀쩡한 사람이 잘 없다. 이 정도 남편이면 진짜 정말 괜찮은 거다. 아내가 뭐 대충 끄덕끄덕만 합니다. 격한 동조는 안 해요. 자 근데 아내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얘기해요. 아내가 이제 말을 참았지만 제가 이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서장훈 아저씨 내 얘기 들어. 이혼 숙녀 나온 45살 먹고 직장 없이 매일 술 처먹고 아내 때리고 집안 때려 부시는 그 남자랑 결혼한 여자 못생겼다. 늙었다. 나 24살 예쁜 여자다. 내가 그런 새끼 왜 결혼해? 근데 내 남편 괜찮은 남편? 나는 그런 새끼 안 만날 수 있는 여자. 근데 이 남편 좋은 남편이라고 하지 마. 말투 계열받네. 말투는 제가 약간 창조한 거긴 합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으세요. 자, 근데 박하선 씨가 여기서 남편 쪽 VCR이 끝나자 묘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아내분이 좀 이렇게 되게 잔소리하고 이런 거에 과하게 예민하시고 욕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서장훈 형님도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 부부 중에서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보통 배우자한테 배우는 건데. VCR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정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한국 왔다 결혼했다. 근데 남편 돈 모으고 집 산다. 2개밖에 몰라. 문도 박사 본다. 나는 남편이랑 행복하게 데이트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싶다. 한 번도 못 해봤다. 남편 맨날 돈 모아 아파트 사. 내가 신축 아파트 사자고 말한 건 맞다. 내 입이 방정 죽일련 괜히 그 소리 해서 남편 돈 모으는 정당성을 내가 부여했다. 그 뒤로 남편 새끼 계속해서 돈 모으는 얘기밖에 안 해. 내 탓하면서. 빨 그러면 신축 안 가면 되잖아 이 개 남새끼야. 뒤에는 애드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진짜로 약간 뭔가 모질라서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삶의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도 인정해요. 신축 아파트 네가 들어가자며. 아내도 인정해. 자기가 실수했대. 자기는 한국이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대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니 온천지 아파트잖아. 아파트 개 많아. 그러니까 별로 안 비쌀 줄 알았대.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죠. 외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히려 좀 약간 임대주택 그런 느낌이 있고 부자들은 전원주택에 살죠. 수영장 딸리고 뒷마당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3억이었어? 그러면 대출 받고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부부가 한 달에 700씩 버는데. 근데 신축 아파트가 뭐 한 7, 8억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차이가 날 줄을 모른 거야 얘가. 이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너무 좋다 여기 계약하자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인생도 소중한데 내년 인생도 소중한데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돈을 쳐 모으기 시작했는데 미치겠는 거지. 이거를 앞으로 1년 10개월을 더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신축 아파트 계약금 날려도 되니까 신축 아파트 가지 말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내가 대단한 사치하는 거 아니다. 명품백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품 옷 명품 구두 사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화장품 사는 거고 하나에 10,000얼마 20,000얼마짜리 그리고 그거 다 안 쓰고 버리는 거 아니고 나 다 쓰는 거고 예쁘게 해서 너 기분 좋게 해준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 치킨 피자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뭐 우니 캐비어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보내주는 돈 내가 버는 돈이다. 내가 250 벌어서 가족들한테 한 달에 50에서 100씩 보내주는데 이 정도는 베트남 여자 데려올 때 각오했어야지. 그리고 나 핸드폰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 맞긴 한데 그 핸드폰으로 3명이 행복해지잖아. 요 정도는 감수해라. 그러니까 너가 계속 돈을 아끼고 많이 쓰는 걸로 나를 잡들이를 하는데 우리 솔직해지자. 내가 지금 쓰는 돈 다 내가 번 거다.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 남편 입장의 VCR을 볼 때 아내가 미치겠는 거야 나도. 저도 막 이거 약간 떨어지나? 뭐 왜 저러지? 충동 조절 장애 있나 싶었어. 근데 아내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욜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욜로긴 한데 내가 이 정도로 돈을 모아야 될지 모르고 신축 가자고 한 건데 그냥 가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이 정도 벌면 우리 엄마 아빠 1년에 3-4번 오는 거 감당 가능하고 내가 250 버니까 집에 50에서 100 보내주는 거 감당 가능하고 내가 250 벌어서 한 달에 100 정도씩 남으니까 이 100만 원으로 나 화장품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나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도 주잖아. 혼자 먹지 않잖아. 그리고 나 돈 한 번씩 모였을 때 베트남 가서 지내다 오고 이거 충분히 현재 마이너스가 아닌 또이또이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 너는 아끼는 거 좋아하니까 네가 잘 아껴라. 그렇게 해서 축적해서 미래 대비해라. 나는 미래 대비 안 할게. 그리고 뭐 그런 말 하진 않지만 네가 나중에 나 싫어져서 나 버려도 어쩔 수 없지. 내 팔자지. 약간 요런 마인드야. 진짜 그냥 문화 차이, 삶에 대한 철학 태도 차이입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이해는 되지만 나랑은 안 맞네. 저럴 수 있죠. 근데 저도 지금 이 아내분과 비슷하게 살고 있죠. 전 돈이 많지 않다고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돈 많아서 꺼덕대는 걸로 이미지가 잡혀버렸죠. 근데 저는 제가 버는 돈을 그냥 즐겁게 쓸 뿐, 그리고 그걸 다른 연예인이나 유튜버 분들처럼 숨기지 않고 그냥 투명하게 오픈을 할 뿐. 요즘에는 숨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즐겁게 살다 가자라는 주의예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쓰고 내가 후회하는 거지 내가 남의 돈 써서 남
남 후회시키는 건 아니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한 달에 250씩 벌면서 200에서 250 쓰는 거 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그리고 아내분 입장 VCR에서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아내가 계속해서 욕설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남편 쪽 대화가 거의 다 편집된 내용이었고 사실은 티키타카였어요. 그만하라고 빨려나. 뭐? 너 욕했어? 인 새끼 욕하지마 발 이러면 남편 쪽 대화를 삭제하고 아내 것만 보여준 거야. 앞서 남편도 아내한테 욕을 합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밥 먹고 있다가 테이블을 내리쳐가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 술병들이 넘어진다든지 공포 분위기를 존나게 조성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못 본 이번 회차 예고를 지금 봤는데, 요건 근데 제가 전 회차만 봐서 자세하게 모릅니다. 테이블 엄청 세게 쳐요.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이게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서장훈 형님이 잠깐 VCR 좀 멈춰주세요. 아, 나 너무 놀래가지고 나 진짜 애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진짜 세게 쳤어요. 테이블을. 존나 세게 내리칩니다. 두 얼굴의 남편. 여기 남편이 인상이 엄청 좋아요. 약간 저기 누구지? 곽투부님 좀 닮았고 실눈인데 이렇게 눈웃음 치는 약간 하회탈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난 솔직히 앞부분 나올 때 이 사람도 입술을 많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막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 입술 많이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이분도 계속 와 입술을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쎄한데 지금도 입술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쎄한데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 쪽 VCR 나오자마자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테이블 내리치고 짜증나니까 아이 빨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까 우리가 본 거에서는 아니 나만 좋자고 돈 모으는 게 아니잖아, 너가 가고 싶어서 신축 아파트 가려고 돈 모으는 건데 하면 아내가 가지마 계약금 날려 난 쓰고 살래 이랬잖아. 근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 빨 지금 나 좋자고 돈 모으냐고. 네가 신축 아파트 가자며 씨발. 야 내가 신축 아파트 가자 그랬어? 내가 구축 가자 했지. 근데 네가 신축 가자며. 근데 씨발 돈을 안 모으면 어떻게 가냐고 씨발. 이러니까 아내도 날카로워지고 방으로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 남편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에 편집됐던 거. 장인 장모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편도 1시간 40분, 합쳐서 3시간 20분을 운전을 해요. 기특하죠? 잘하는 일이죠. 장인 장모님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 1시간 40분이나 걸리네. 힘들어. 피곤해. 응우엔 운전도 못하고. 장인 장모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운전 진짜 피곤하다. 기름 넣어야겠다. 웅엔 기름 넣어줄 거지? 나 돈 없어. 아니 너네 부모님 태우는 건데 돈이 왜 없어? 그리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나 없으면 어차피 공항 버스나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을 쓰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내 기름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기름 넣어줄 돈이 왜 없냐고. 장난치냐고. 버스 타면 지금 주유비 넣어주는 거보다 돈 더 많이 들잖아. 우리 엄마 아빠 데려다 줄 때마다 돈 얘기 기름 얘기 그만해. GS 칼텍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3시간 20분이나 운전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러달라는 건 아니야. 근데 기름은 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5만 원 저금 덜하면 안 돼? 나는 계획이 틀어지는 게 싫어. 너 돈 많잖아. 기름 좀 넣어줘.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쓰더만. 너 사위잖아. 장인 장모님 차 태워드리는 거 돈 받지 마. 이러니까 내가 공항 오기를 싫어하지. 그러니까 응우엔 입장에서 남편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아내나 아내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때마다 돈 얘기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좀 안 그런 편이에요. 남편한테 선물을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남편한테만 뭘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아내는 그냥 자기한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주변 사람들한테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인 거야. 이걸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남편한테만 차별하고 자기 가족들한테만 하는 건 아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회사에 좀 좋은 분들이 많아서 커피는 계속 얻어먹고 있습니다. 제 돈 주고 커피 안 먹긴 합니다. 그 커피 아내가 다 사주는 거. 100%까진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실 때 아내가 커피를 항상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이거 자기가 캥기는 거 아니까 아까는 회사에 이제 좋은 분들이 많아서 커피 좀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돈 저금 못한다고 잔소리 이렇게 매일 듣고 뭐 이런 거 알지만 남편이 밥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하나씩 쪽쪽 빨고 있는데 우리 남편만 안 빨고 있으니까 커피 맨날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커피 사줬다 생색 안 내.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남편은 장인 장모님이 1년에 3-4번쯤 한국에 올 때 이제 인천공항으로 픽업하고 데려다 드리고 하면서 거기에 드는 기름값이 이제 네 부모님이니까 네가 기름 넣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응우에 나 이번 달에 좀 힘든데 기름 좀 넣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너네 부모님 모셔다 드리는 거니까 네가 기름 넣어. 이거는 말이 많이 다르잖아.
나 이거 처음부터 안방 문 찍혀 있는 거 보고 눈치 깠음.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남편이 너네 부모님한테 어제 내가 치킨 시켜드렸지. 치킨 얼마야? 2만 원. 그거 말고 엄마 아빠 5일 있었던 동안 너 뭐 돈 쓴 거 있어? 없지. 이거 대단하긴 하죠. 장인 장모님이 놀러와서 5일간 이 집에서 지냈는데 2만 원짜리 치킨 한 번 대접해줬대요. 이게 가능한가? 형, 이러면 외국녀가 낫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는데 이게 내 설계다. 너네는 앞부분에서 외국 여성들을 의심했다. 한여가 더 괜찮은 선택이 아닐지 너희는 응우엔을 의심했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진실을 들려주고 있다. 이래도 응우엔을 의심할 것인가? 이래도 한여를 선택할 것인가? 멍청한 놈들. 이런 가벼운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는 앞으로 설거지 퐁퐁질을 할 멍청한 자식들. 너희에게 내가 깨달음을 주겠다. 응우엔을 의심하지 마라. 베트남 여자를 의심하지 마라. 그들은 천사다.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들어오면 보통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나요? 일주일 오시면은 한 20만 원, 한 달 계시면 한 50만 원. 그 돈은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전부 응우엔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 오면 아내한테 계속 거짓말해요. 돈 없다. 카드 막혔다. 한도 초과다. 기술자 고급.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말은 끝까지 듣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좋은 자세다. 다시는 베트남 여자를 의심하지 말도록. 스탑 럴커가 아니라 메디기언누. 뭐야, 생각보다 많이 들지도 않네? 아니 그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의 눈물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장인어른이 딸내미 집에 한국에 여기 이영만리 와서 혹시나 내가 사우한테 뭔가 좀 부담을 줘서 사우가 혹시 내 딸한테 좀 잘못하고 화내고 때릴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조금만 먹고 롯데월드 막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버스 타고 어디 명동이나 한번 구경 갔다 오고 딸내미가 사주면은 짜장면에다가 탕수육이나 좀 먹고 오고 이게 단데 내가 한 달에 우리 부부가 여기 한국에 머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5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이렇게 숨 죽이고 한국 구경하고 있는데 이 사후되는 애가 아내가 잘못 통역해 준 거긴 하지만 아니 그 김서방이 뭐라고 하는 거냐? 아빠 말 많다고 말 좀 그만하래. 아니 에이 딸 형 베트남 마인드 지금 보니 최고잖아. 저는 여기 남편 좀 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떨어졌어요 솔직히. 심지어 결혼한 지 지금 4년 차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하고 와이프 부모님하고 처음 봤대. 결혼식도 베트남에서만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좀 아끼고 하느라 그랬겠죠. 처음 봤는데 사실상 뭐 상견례 자리나 다름없는 그런 자리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는 거니까. 거기 계산도 아내가 했다고 합니다. 장인 장모님한테 밥을 산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다 아내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번 사실만도 한데 멀리 오셨는데 안 사셨어요? 아니 아내도 돈 버니까 아내가 사면 되죠. 돈이 아까우세요? 아니 뭐 아까운 건 아니고 뭐 저는 제 가족한테도 안 쓰니까. 응우엔이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면 결혼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이 남편은 이제 결혼할 때 시점에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내가 결혼할 때 돈이 3천만 원이 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응우엔이 속았겠죠. 결혼하자고 막 프로포즈하고 베트남에서는 돈도 좀 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하는데 베트남에서 되게 좋은 식장 잡아서 화려하게 해서 돈 3천만 원을 들여서 결혼을 했어. 한국에 오고 나서 갑자기 짠돌이가 돼서 돈을 안 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가족들한테 쓰고 나한테 쓰는데 내가 쓰는 것까지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결혼식 때 쓴 돈에 대해서 장인 장모님한테 고맙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돈을 써야 되냐 이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소중하니까 결혼할 때 3천만 원을 쓴 거, 3천만 원이긴 합니다. 3천만 원을 쓴 게 엄청나게 큰 지출이고 고마움의 표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응우엔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짜리 딸내미가 한국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 딸내미가 결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서방될 애한테 막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걸 뭐 표현하면 좋겠지. 그것보다도 내 딸 잘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내 딸이 지금 한국에서도 돈을 벌어서 집에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휴대전화도 막 보내주고 이러는 앤데 그러면 가족한테는 되게 따뜻한 아이인 거잖아요. 이 아이가 20살 되자마자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할까요? 아빠 운 거 다시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네. 마음 아프죠. 그리고 이제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끈다. 안 돼. 끈다. 안 돼. 나 추워. 이게 이제 약간 추울 때 촬영이
결정이 된 겁니다. 보일러를 끕니다. 방도 불 다 끄고요. 정말 놀랍게도 결혼 3년 차까지 보일러를 한 번도 킨 적이 없답니다. 베트남에서 온 처녀예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이 응우엔도 에어컨 얘기는 안 해요. 더위에 익숙해서 여름에 에어컨 키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선풍기면 충분해.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 근데 남편이 2년 동안 이 집은 보일러가 안 되는 집이라고 거짓말 쳐서 2년간 한 번도 보일러를 킨 적이 없답니다. 언젠가 이제 응우엔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보일러가 있는 걸 들켜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최소한으로 켜고 있다고 하고 자기는 보일러를 대체 왜 켜는지를 모르겠대. 서장훈 형님이 좀 화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내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인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겨울이 아예 없는 나라예요. 눈이 아예 안 내리는 나라 아닙니까?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온 사람을 한국의 겨울 추위가 얼마나 매섭습니까? 서울이 영하 23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 전기장판은 틀어줍니다. 전기장판이 옛날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데 열 보존이 잘 돼서 이제 전기세가 좀 많이 안 나오죠. 보일러 끄면 온수는 나오나 온수 얘기는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온수는 나오게 할 수 있긴 하죠. 이 둘이 첫 장면에서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자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사이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추워서 껴안고 자는 것 같아. 둘이 꽉 껴안고 잡니다. 보일러 좀 켜. 나 추워. 돈 아까워. 아, 나 추워. 돈 아깝다고. 아, 여기 대박이다. 여름에 에어컨 틀잖아. 아, 나 더위를 많이 타. 난 추위 타. 보일러 틀어줘. 아, 틀 필요 없어. 옷 껴 입으라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쓰레기 아니냐 이거? 나 이거 못 봤었나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기가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에 에어컨은 킨대. 근데 자기가 추위는 안 타서 겨울에 보일러는 못 키겠대.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고 추워 죽겠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심해 이건. 심지어 에어컨 튼다고 전기세를 추가로 아내한테 한 달에 2만 원씩 받았대. 와... 이 진짜 이거는 사탄이 메모할 정도의 짓거리긴 하다. 진짜 개질인다 이거. 인터뷰가 나옵니다. 저는 진짜 짠돌이라 찢어지고 빵꾸 나도 그냥 입어요. 근데 지금 입고 계신 옷은 되게 깔끔하신데? 아, 이건 와이프가 사준 거. 바지도 와이프가 사준 거. 양말도 신발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전부 와이프가 사준 거. 아, 네. 미쳤다 진짜. 그냥 이거 약간 병 같지 않아? 돈을 아끼고 남의 돈을 사용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어떤 정신병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는 그냥 쓰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겠는데 아내가 진짜 생각이 짧고 뭐 잘못된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벌고 그 돈을 적절하게 쓰면서 행복을 느끼고 특히 자기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베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어쩌면 되게 착한 사람이고 남편은 자기 돈을 아끼면서 남의 돈을 쓸 때 희열을 느끼는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요. 남편 차 좋아 보이던데 차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장훈 행님이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십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본인이 그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본인이에요? 아내를 포함한 부부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옷 신발 같은 걸 사주는 것도 자기 돈인 거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내 예상이 맞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돈은 안 쓰고 남의 돈을 쓸 때 희열을 느끼는 조금 이상한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 가계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내가 내 선물을 사줄 때도 뭐라고 해야죠. 아, 옷 왜 샀어? 나 안 사도 된다니까 환불하러 갈게. 근데 아내가 사준 착장이라면서 존나 좋아해. 왜? 이 사람은 우리 가계의 돈을 절약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 쓰는 게 중요한 사람인 거야. 이거는 약간 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아내 생일 때 현금 60만 원을 선물로 줬대요. 뭐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남편 생일인데 같이 이제 베트남을 가기로 했대요. 각자 자기 비행기 표를 사는 게 룰이야 이 집은. 남편이 내 생일이니까 내 비행기 표 당신이 사줘. 근데 이 사람 말로는 그래서 제가 줬던 돈으로 그대로 제 비행기 표를 샀죠. 아내가 하면서 막 좋아해. 이 사람 나 약간 좀 이상해 보여 이제. 근데 아내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비행기 값 76만 원이었다고. 저렇게 만 원도 전부 메모해 가면서 쓰는 사람이 과연 나는 아내한테 현금 선물 60만 원을 줬고 아내는 나한테 비행기표 76만 원치를 사줬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기억 못할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작진과 인터뷰할 때는 마치 내가 아내한테 준 돈 그대로 비행기표로 돌려받았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알고 봤더니 본인이 16만 원 이득 받습니다.
성구님하고 보셨다면 우리 오빠 정말 좋다고 하실 듯. 아니 제 아내는 이혼숙녀 볼 때마다 저한테 맨날 감사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본 거는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편이 나왔어. 아내 입장에서 가장 불만인 거는 그거래요. 본인 월급이 200에서 250인데 월급을 항상 250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받을 때가 있대요. 근데 남편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기로 한 거야. 근데 200만 원 받는 달은 100 저금하고 나머지 100으로 자기가 생활이 안 돼. 근데도 남편은 왜 저금 안 하냐, 왜 돈을 함부로 막 쓰냐 이러면서 자기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해요.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오실 때 본인이 비행기표 값을 좀 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아내가 양보가 안 되나 봐. 근데 남편은 이제 그것 가지고도 왜 그렇게 비행기 값을 막 내주냐 뭐 하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너무 잦대요. 서장훈 형님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분 이러실 거면 이 응우엔 이분하고 결혼을 하셨으면 안 되죠. 이건 맞는 말이죠. 이 베트남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본인 본가에다가 일정 부분 돈을 보내주는 거 되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분 성격상 나 시민권 얻으면 이혼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박아버리는 사람인데 애초에 속이었을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속았다라는 말도 하지도 않고 이 남편은 이분이랑 결혼했으면 안 돼요. 이 아내분은 문화상 돈을 쓸 땐 쓰는 스타일이고 집에도 돈을 좀 보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남편이 계속해서 욕까지 하면서 왜 돈을 막 집에다 자꾸 쳐 보내주냐 부모님한테 왜 자꾸 돈 주냐 하니까 아내는 또 거기에 긁혀요. 부모님 얘기 그만해. 그러니까 이 응우에는 가족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부모님, 오빠들, 조카들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일해서 집에다가 돈을 보내주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변명이 뭐냐, 아니 응우엔 가족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던데요. 서장훈 형님 이제 화나서 약간 소리 지릅니다. 남편분 응우엔 집이 그렇게 잘 살면 응우엔이 당신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맞는 말이죠. 베트남 20살 이 정도 외모의 처자가 집이 잘 살면 미쳤다고 이 정도 외모의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아내분 투잡이에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몇 달 전에 약속을 했대요. 일식 식당 취직하면서 남편한테 빌린 돈 600이 있대요. 그거 한 달에 20에서 30씩 갚아 나가겠다고. 그리고 자기 베트남에 이제 더 이상 놀러 안 가겠다고. 대신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거,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다가 이렇게 돈 보내주는 거, 그거는 터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거는 이제 아내는 거의 무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 과실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무죄 수준입니다. 아내는 계속 똑같아요. 신축 아파트로 안 가도 된다. 사람답게 살자. 남편은 난 집이 더 중요해. 우리 그냥 앞으로 2년 동안 각자 도생하자. 오케이, 그렇게 해. 오케이. 너 출근 네 알아서 해. 아 그래? 퇴근도 네 알아서 해. 너 부모님 오시면 네가 다 케어해. 알았어. 아니 씨발 이거는 와, 나 만약 아는 사람이었으면 욕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욕하고 손절했을 것 같아. 이건 진짜 욕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네요. 이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아내가 해주지 않는다고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차를 타고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출퇴근을 네 알아서 하래. 부모님 오시면 공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알아서 하래. 이건 씨발 뭐 차 운전해주는 거를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는 거야 뭐야. 그럼 얘는 아마 자기가 운전하면서 맨날 내가 운전해주고 있다, 내가 운전을 해주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을 것 같아. 존나 싫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냉장고 청소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못한 거였노. 투잡 뛰느라. 일주일에 6일 저녁에 일식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안합니다. 아내가 이제 좀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눈이 좀 글썽글썽합니다. 아내분, 남편이 새 집으로 이사가는 2년간만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동안 그렇게 아끼는 게 싫으신 거예요? 아, 저 새 집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2년 뒤에 집을 안 사면 돈 많으니까 돈 그렇게 계속 저금하면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전형적으로 네가 먼저 시작했다요. 앞부분에서 본인 주장할 때 계속해서 신축으로 가자고 한 게 아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저축하고 있다 였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 남편은 원래 그렇게 존나 아끼고 돈 쓰면 잘못되는 줄 아는 사람인 거고, 아내가 신축 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옳다쿠나 잘됐다, 네가 먼저 얘기했다 하면서 신축 아파트로 가기 위한 자신의 저금 플랜을 세우고 그 플랜에서 어긋나는 거는 전부 다 아내 탓으로 돌리고 아내한테 잡돌이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건 아내가 아니라 지예요. 지가 가고 싶은 거야.
혹시 냉장고 따로 쓰는 것도 아내한테 먹는 것도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건가? 사실 거기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따로 쓰는 것도 식재료가 달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산 건 자기가 먹고 아내가 산 건 아내가 먹게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번에 이수캠 동남아 전역에 널리 퍼져서 제발 국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다음 녹에 하게 되면인 것 같아요. 아내는 임신 중에 베트남에 가서 지내고 싶다고 하고 남편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럼 나도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베트남에 가면 모기를 많이 물린대요. 하루에 모기 100방 물린 적 있대요. 그래서 아내가 베트남에 가서 태교하는 게 싫대요. 아내는 한국이 베트남보다 더 좋은 건 맞는데 왜 자꾸 그렇게 베트남 무시하냐고 뭐라고 합니다. 서장훈 형님도 이제 좀 화가 나셨는데 결국 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한국에서 좀 태교를 하고 한국에서 애기 낳고 나면은 재활하는데 뭐냐 거기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베트남은 이게 안 좋고 베트남은 이게 안 좋고 베트남 이게 안 좋고 계속 베트남 디스를 해. 지가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서. 남편이 베트남 욕을 하면 슬프대요. 너 배에 아기가 있어? 네가 베트남에서 음식을 먹었어? 내 음식이 잘못된 거여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건데? 이 사람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나는 네가 원망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베트남 가지 말라고. 그 누구도 자기 아내한테 뱃속에 있는 아이든 앞으로 생길 아이든 네가 베트남 가서 음식 잘못 먹어서 뱃속에 애가 죽으면 난 널 원망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이거 안 뒤집히죠? 지금 한번 뒤집힌 겁니다.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애가 왕따 당할까봐 걱정이래요. 그래서 베트남 말을 안 배우고 한국말을 배웠으면 좋겠대. 아내는 두 개 같이, 남편은 한국말 먼저. 만약에 애가 학교에서 안녕 안 하고 신짜오 하잖아? 그럼 걔 학교 생활 끝이야. 서장훈 형님 많이 화났고 사람 머리를 뜯어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옛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국결 왜 한 거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 동남아 혼혈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 동남아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죠. 애 학교 가서 제 엄마 베트남 사람이래 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진태현 씨도 약간 화났습니다. 아니 아예 엄마가 베트남 분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알려지면 왕따를 당하니까. 자기가 레이시스트인지 모를 거예요. 이 사람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리고 약간 민족 우월주의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이 사람 진짜 숨쉬듯이 베트남 사람을 비하하고 인종차별하고 국적차별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기준이 정답이라고 정해놓고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그리고 애기 낳고 나서 장인 장모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좀 계시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장모님은 되는데 장인어른은 안 돼. 왜? 장인어른 담배 펴. 내가 담배 냄새 싫어해. 장모님은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장인어른은 그런 거 안 해주고 담배 펴서 담배 냄새 나니까 싫대요. 담배 냄새 뱉다면서 장인어른이 덮었던 이불 갖고 나가서 빨래 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결혼 초반에 장인장모 오면 특히 겨울에 오면 추울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안 씻으시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대. 추워서 옷 벗기 좀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위생 때문에 뭐라고 하고 컵 같은 거 이렇게 먹고 하면 이제 입 자국 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문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훨씬 이제 선진국화가 됐으니까 민도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이 정도 연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누가 컵으로 먹던 거 그냥 집어서 먹고 해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노가다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는 그냥 똑같은 컵으로 한 30명 물 먹고 막 이래요. 그런 곳에서 견디지 못하면 노가다를 견딜 수 없었어. 00년대에는. 지금 뭐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베트남의 이 정도 연세의 분이면 50대 남성분이면은 그런 위생 개념이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슬쩍 얘기해가지고 고칠 수 있게 좀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장인어른이 방금 정수기에 물을 먹고 컵을 정수기 앞에 그대로 다시 놨어. 씻지 않고. 근데 남편이 그걸 딱 보더니 이 컵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싱크대 가서 막 씻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장인어른이 아까 말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괜히 운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할 때마다 이 딸의 남편한테 이렇게 계속 구박을 받아온 거야. 서러워가지고 온 거야. 2년 동안 보일러 안 튼 거 장인장모 왔을 때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찬물이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이 베트남 어르신이 겨울 날씨에 찬물로 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씻었더니 안 씻는다고 뭐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돌아와서 잤어? 이불에 담배 냄새 뱉다고 이불 커버를 막 벗겨가지고 장인어른 보고 있는데 세탁기 돌리고 이걸 한국말 못 알아들어도 다 느끼잖아요. 이거 자기가 지금 차별받고 있다 쿠사리 받고 있다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오히려 자기 아빠한테 자꾸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까 이제 통역도 잘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영상을 보는데 장인어른이 밥을 먹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반찬 한번 집어 먹을 때마다 남편 한번 쳐다봅니다. 이렇게. 와 이건 진짜 인간이 그냥 못됐다. 너무 못된 사람이고 너무 옹졸하고 너무 속이 좁다 진짜.
본인이 남과 다르게 돈을 헤프게 쓰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에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걸로 자존감을 다져나가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이 사람은 그냥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심보가 나쁜 사람입니다. 서장훈 형님이 물어봐요. 무슨 마음으로 결혼하신 거예요? 저도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왜 결혼한 거야 이 사람은?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맞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굉장한 열등감이 있을 것 같고, 그 열등감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한테 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나라에나 다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도 남부 백인들 중에 많이 보이죠. 본인은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메리카 백인이다, 거기에 우월의식을 느끼고 다른 인종 사람들, 특히나 멕시코 사람들, 동양 사람, 흑인들 보면은 막 발작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백인으로 태어났다, 자기가 노력해서 갖지도 않은 그것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인종차별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본인이 가진 게 자기가 아껴서 모은 이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조리돌림을 해야지 되는 거야. 돈은 그렇게 아끼면서 술은 잘 먹네. 이제부터 화가 나실 거예요. 이거 뭐야? 여기서 덧박치는 게 나온다고? 박하선 한숨 쉬는데? 한 번에 소주 5병 마심. 왜 저렇게 술 많이 마셔요? 아, 저 공짜 술이라. 예? 누가 사주는데요? 장인어른이 사다 놓고 갔어요.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진짜 약간 어디 좀 아픈 사람인가? 소주 5병 먹고 취해가지고, 야, 너네 부모님 베트남에 집 있어 없어? 집 있지. 우리 집 있어 없어? 아직 없지. 근데 왜 네가 엄마 아빠 도와주냐고. 엄마 아빠 얘기하지 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도와줘. 너 그 돈 어떻게 벌어? 한국에서 너 일 어떻게 해? 너 나 아니면 한국에서 일도 못해. 알아? 와, 이거는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소주도 여러분 병 아니에요. 페트예요, 페트. 이 사람 주량은 또 존나 세네. 이 사람 병소주 한 7, 8병 먹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술 존나 세네. 야, 내가 너랑 힘으로 못 싸워서 안 싸운 거 아니야. 사랑해서 참는 거다. 이 사람은 열등감 덩어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자기 아내한테, 아내가 진짜 론다 로우지 이런 거 아닌 이상 이제 20대 초반에 삐쩍 마른 베트남 처녀한테 내가 너 힘이 없어서 너랑 몸싸움 안 한 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누가 해요. 이게 자기 왜소한 체격에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술 먹을 때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경찰이 한 3번 정도 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집 문을 보면 주먹으로 쳐서 빵꾸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3, 4번 술 마신다고 하고, 술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술 취해서 술잔 내려쳐서 손 찢어진 거 막 이런 걸 되게 무용담처럼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국 같은 데에서 성공파리 하는 앤드류 테이트 따라하는 그 사람들 거 다큐 이렇게 한번 봤었잖아요. 거기 보면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성성에 빠져들고 이 테토남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딱 그 케이스 같아요. 사실은 자기 남성성이 없는 게 열등감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의 여자를 선택하고 이 여자한테 자기가 가진 돈으로 과시를 하면서 자존감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삐쩍 마른 여자가 아니면은 힘자랑할 데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 같아요. 정말 없어 보입니다. 돈을 같이 쓰니까 너희 부모님 도와주자고 내 돈 왜 써? 네 돈 안 썼어. 기름, 밥, 보일러 다 내 돈. 3개월에 한 번 운전해주는 게 아까워? 또 상 내려치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지금 뒤에서 이걸 보면서 금발머리에 알코올 중독자인 것 같은 그 여자분 있죠, 이전에 나왔던. 하루 종일 집에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온 건지 손을 달달 떨면서 바람까지 피고 자기 내연남하고 만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베란다에 가서 밑으로 뛰어내린다고 협박하고 자기 팔에 자해하고 했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 지가 더 심한데 이 여자는 더 심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통탄하는 게 뭐냐면, 이 베트남 여자하고 그 금발녀랑 결혼한 그 남편분하고 같이 살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 남편이랑 금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맞아요, 급이. 이 베트남 여자는 만약에 그 금발 거구의 여성을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고 바람 피는 거 용서해준 저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했으면 너무 행복했을 거야. 그리고 이 남편, 저 금발 거구의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술 먹고,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랑 안 싸우는 게 아니야 함 뜨던지. 아씨, 내가 야 나와 씨발 맞짱 까자. 씨발 내가 잘못했다. 씨발 사과할 거예요. 덩치 존나 커요. 내 딸이 저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데려오고 싶을 듯. 돈은 없더라도 차라리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맞아요. 남편이 술 먹으면 너무 무섭고 싫대요. 상을 계속 내려쳐. 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못 하잖아.
와 근데 자기가 너 이러면 나 니네 부모님 비자 발급 안 해줌. 와 이게 진짜 이 인간인가 이게? 아내가 이거 듣고 이제 나 너랑 말 안 해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간 거고, 얘가 가족들한테 되게 그런 거 알면서 계속 가족으로 협박을 해요. 너 나 없으면 한국에서 일 못한다, 니네 부모님 나 없으면 비자 못 받는다,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 방에서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대화 거부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나오라고 막 잡아 당기고. 아내가 진짜 말랐거든요. 아마 48kg도 안 나갈 거예요. 키도 좀 작으셔가지고. 이 조그만한 사람한테 이러고 있다. 쓰레기 같은 이 흑자일스도요, 저 살면서 제가 사귀는 여자들한테 손목을 꽉 잡고 끌어당긴 적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싸우다가 화가 너무 나서 뒤로 돌아서서 소리 지른 적은 있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을 정도예요, 제 인상에. 그리고 어디 계단 비상통로에서 싸우다가 화가 나서 이제 발로 소방 철로 된 이런 문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발로 찬 적 있어요. 이게 내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되게 잘못한 거긴 한데, 제가 여성한테 보인 폭력성이 그게 다예요. 왜냐면 이 조그만한 것들을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이거 보고 적금 깼다. 또 테이블 치고. 저 옆집이었으면 이거 찾아봤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저도 지금은 거의 뭐 여성화 되었지만,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잘 안 참았고 나를 침범하는 외부인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옆집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이러면 저는 저집에 찾아가서 조용히 좀 합시다 한번 하고요, 그래도 소리 지르면 가서 이제 욕하고 소리 지릅니다. 조용하라고 하려나 하면은 이제 싸움이 멈춰요. 어쩌면 평화를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어요. 살면서 한 2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 특이 실제로 좀 세 보이는 사람, 제가 세진 않지만 세 보이지 않습니까?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쪽도 못 써요. 옆에서 막 살림 뿌시고 병을 해. 그럼 전 이제 어렸을 때 뭐 기억도 있고 하니까 기분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조용합시다 하고, 두 번째 가서는 빨려나 조용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거기서 막 너 뭐야 하면서 덤비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 살면서 2번 해보긴 했지만. 왜냐면 그런 새끼들 다 X밥이에요. 집안 때려 부시면서 와이프 때리고 이런 사람들 장담하는데 거의 다 X밥입니다. 100%까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저. 그리고 이 남자 말버릇이, 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들 원래 그렇게 저축을 안 하냐?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인어른 너 베트남 사람 원래 잘 안 씻어? 궁금해서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은 진짜 그렇게 위생 개념이 없냐? 아내가 이걸 지금 몇 시간 동안 듣고 있잖아. 대체 언제까지 궁금해 너? 아침부터 지금까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네요. 남편이 저럴 때 기분이 어때요? 라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미친 사람 같아요. 진짜 후회되고 이혼하고 싶어요.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아내를 계속 갈궜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술 마시고 있는 형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서 이제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인터뷰 때 왜 그렇게 아내분한테 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욕했어요? 기억 안 나요. 진짜 비굴하다. 기억이 과연 안 날까요? 기억이 안 난대. 저의 추론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술을 먹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루 종일 욕설을 하는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봤어요. 자기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대요. 그러면 이 VCR을 보면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쪽팔리고 미안하겠죠. 사람인 이상.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VCR을 보면서 별 감정 변화가 없어요.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반면에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별 감정 변화가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날까요? 저는 난다고 봅니다. 이 아내분이 참 불쌍합니다. 아내는 그리고 남편이 기억 안 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이혼 의사. 계속 싸우면 100%, 안 싸우면 50%. 만약에 남편이 때리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되게 좋은 선택인 게 뭐냐면, 한 번 때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폭력은 습관입니다. 진짜로. 주변에 박하선 씨나 진태현 씨 이런 분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좀 불쌍한 게 아내분이 이때 약간 눈물을 되게 참아요. 지금 계속 참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느낀 거야. 아 이거 나 지금 뭐 잘못된 거구나. 여기 나오면서, 그리고 앞서 커플들 VCR을 봤잖아. 미친 사람들이 나오잖아 VCR에. 그래서 어쩌면 초반에는 나 정도면 평탄할지도, 저기는 뭐 베란다 뛰어내리고 팔 긋고 난리가 나네, 나 정도면 괜찮을지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VCR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불쌍해하고 위로하고 결국에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아내가 눈물을 계속 참습니다. 서정훈 형님도 이래저래 말할 거 없이 그냥 미안합니다 라면서 아내분한테 사과를 합니다. 베트남 아내분 계속 눈물을 참거든요. 근데
근데 남편이 갑자기 지금 울어요. 이 사람 지금 왜 울지? 미안하다는 말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와, 나 이 사람 진짜 되게 별로로 보인다. B형들 특유의 주도권 가져가는 기술을 쓰는 것처럼 보여. 내가 너무 나쁘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지금 남편이 되게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본인이 울어버리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네요. 아내가 집중 조명받고 있는 딱 그 타이밍에서 그냥 상황 파악 끝나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연애를 좀 못하고 계신 분들 저런 사람도 합니다. 고개 빳빳이 들라. 너가 저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1년 전 흑자한테 걸렸으면 영혼까지 털렸을 텐데 너 딱 붙었죠. 아, 그냥 너무 별로고 저 베트남 아이 불쌍하네요. 금발 프로레슬러랑 결혼한 그 아저씨랑 결혼 안 되나? 좀 그런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남편분은 수입도 괜찮고 술도 원래는 안 했었다고 하고 아내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고 되게 성실하시고 착하고 그런데 찐끼가 가장 여자들이 극혐하는 포인트임. 쟤는 이미 한국 여자랑 결혼 못한다는 거 알고 국결 회사 가서 베트남 여자랑 매칭된 거임. 아, 회사를 이용한 거야? 그건 내가 몰랐어. 보통의 한국 남자라고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이 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26살 때 20살짜리 베트남 처자와 매칭이 됐어요. 뭐 외모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확실하게 100이명 100명 전부 너보다 그 여자분이 더 외모가 낫다라고 생각해. 이 여자랑 결혼을 했어. 이 여자랑 한국에서 살면서 이 여자가 회사에서 버는 250만 원 플러스 이제 알바 조금 투잡해가지고 대충 한 300만 원씩 벌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50에서 100만 원은 집에다가 보내줘.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 화장품 자기가 사서 쓰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사서 먹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핸드폰 사고 핸드폰 요금 내고 지가 다 해. 이 와중에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나는 달에 2,300씩 모으고 얘는 달에 100씩 모으기로 했는데 얘가 달에 100씩을 못 모으고 있긴 해. 근데 모으려는 의지는 있어. 투잡까지 뛸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업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게 뭐가 예쁘냐에 꽂힌 애들이 많아요. 지금 밤만 아니면 소리를 좀 지르고 싶지만 외모는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되게 예쁜 여자는 아니지만 저와 비교하면 예쁜 여자죠. 저한텐 미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트남 처자가 엄청 소름 끼칠 정도로 미녀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분이 이혼 숙녀 왜 나오겠습니까? 근데 연예인이 아니고 유튜버가 아니고 일반인이고 베트남 분이라 우리의 미의 기준과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남편은 잘생겼냐고 말 진짜. 남편은 키도 작고 통통하고 장난치냐고 지금. 아내는 1인분 이상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돈, 본인이 베트남에다가 보내주는 돈 등 전부 지가 벌어서 하고 있잖아.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남편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다가 남편 생일이라든지 뭐라든지 돈 보태주고 집에 들어가는 뭐 가스비 전기료도 돈 보태주고 그리고 남편한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기름도 한 번씩 여주고 도움을 오히려 주고 있잖아요. 1인분 이상 하고 있잖아. 나는 준 연예인급으로 보이는데 저분 성형외과 가서 수술 말고 이런저런 시술 꾸준히 받으면서 화장하는 방식 좀 바꾸면 바로 8점 이상 바로 갑니다. 베트남 여성분 특유의 살 절대 안 찌는 그런 체질, 마른 체질, 작은 얼굴, 큰 눈, 화장만 바꿔도 지금 바로 1점 올라가고요. 시술 조금 들어가면서 얼굴형 같은 거 조금 마사지 좀 들어가면 바로 8점 이상 갑니다. 지금 이제 너무 어리고 소위 이제 그 약간 촌티 같은 게 좀 보여서 그렇지. 거기다 이제 나이도 어리고. 최대 피해자 응우엔 뺏긴 베트남 남자. 남편 새끼 생각보다 메라인지 빨랐음. 한국 여자랑 아예 안 된다는 거 빨리 인지하고 국결로 바로 눈 돌리는 걸 봐서 메라인지 칭찬해.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20대 초반 뭐 이럴 때 한국 여자랑 연애를 해봤겠죠.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안 드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나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베트남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못된 한국 여자들 때문에 이제 눈을 좀 돌려서 국결을 좀 알아보자 이쪽인데 지금 얘는 되게 나쁜데 국결을 해서 한국인 이미지만 지금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주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많아지고 이게 소문이 나고 이 프로그램도 만약에 베트남으로 누가 이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움짤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한국으로 시집간 응우엔의 현실 이러면서 올라와서 한국 남자 이미지가 똑같아지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게. 한국 남자들이 지금 베트남 국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혼하고 빨리 다른 사람 찾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 응우엔이 나빠 보이겠죠. 영악해 보이겠죠. 만약에 내년에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5년 채워서 한국 국적 따고 나서 바로 이혼 때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게 나빠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응우엔 무죄. 그리고 이 남편이 이 아내의 한국 국적 그리고 이 아내의 부모님의 비자
발급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나 이제 이혼하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것도 없죠. 정상인이면 한국에서 멀쩡한 여자 찾으려고 하지 돈 써서 국결할 발상 자체를 안 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비정상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어요. 그냥 한국 여자가 싫을 수도 있잖아. 개인의 선택이니까. 난 그것까지 욕하고 싶진 않아. 나도 어렸을 때 일본 여자와의 결혼을 좀 꿈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결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결혼했으면 좀 잘해주라고.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과 국결을 하는데 이번 이혼 숙녀에 나오는 응우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다수라면 한국과 베트남은 정말 친한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고편 보고 임신했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임신을 한 게 아니고 임신을 하게 되면이었습니다. 호치민 가보면 저런 여자 드뭅니다. 저도 미녀라고 생각합니다. 국결이 비정상이라는 발상 자체가 인종차별이 묻어나오는 근데 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외국인들을 차별한다기보다는 한국 여자가 있는데 굳이 뭐 이런 느낌으로 말했을 수도 있죠. 서로 싸우지 말고 도망쳐라 쌀국수. run 쌀국수 run. 유튜버 상우상이라는 분이 일본 국결 전문 유튜버인데 요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는 김치화 심하다네요. 하도 한국 남자들이 꼴을 많이 빨아대서. 그래요. 하니까 너무 올려치면 안 돼. 너무 붕붕 띄워주면 안 돼. 띄워주면 나르돼. 한남이 미안해.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국결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싸울 때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차마 때리진 못하고 혼자 화를 저렇게 분출하는 게 큰 문제야? 존나 큰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메타인지가 안 돌아갈 때 항상 역지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가 여자예요. 브록 레스너랑 결혼을 했어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브록 레스너가 저녁은 햄버거를 했지 이러면서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쳐서 상이 박살이 나고 막 이랬어. 이게 합리적이야? 합리해 불합리해? 불합리하지? 마찬가지야. 여자는 나보다 약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너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내리쳤다고 쳐. 방문을 주먹으로 쳤다 쳐.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160에 48kg 나가는 여자 입장에서는 무서워. 우리가 브록 레스너 보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193에 120kg 나가는 브록 레스너 보는 거랑 160에 48kg 나가는 여자가 나 보는 거랑 똑같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부부는 대화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서로 불만 혹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먼저 시작하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도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옹졸하고 속이 좁아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별로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저는 특히나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인내력이 좀 많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파장이 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인내력이 좀 생겨서 제가 아내한테 좀 어떤 불만이 생겼다고 쳐요. 바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냥 염두해 둡니다. 아내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다음에 서로 기분이 좋을 때 서로 기분 좋게 대화할 때 근데 있잖아 하면서 슬쩍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아내도 그래? 나 몰랐어.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좀 고쳐볼게. 이런 식으로 되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최근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해. 지적하고 싶은 게 생겨도 바로 안 하고 이렇게 서로 기분이 좋을 때 하려고 하니까 아내도 제 영향이지 아마도 그렇겠죠? 아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내도 저한테 어떤 불만을 표현을 할 때 기분 안 좋을 때 얘기 안 해요. 기분 좋을 때 오빠 근데 어제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혼 숙녀나 이런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 게 이런 프로그램을 반드시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정지를 해요. 보통 제가 정지를 많이 합니다. 10번 중에 9번 제가 정지하고 열에 한 번은 아내가 정지하는데 같이 이렇게 보다가 정지를 하고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난 이러해서 이랬는데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를 보고서도 우리 둘이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눴거든요. 다행히 이제 생각이 교집합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구교환이 되게 미웠다가 이제 저의 해석을 좀 들려주니까 좀 짠하기도 하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니까 구교환에 대해서 잘 해석이 안 될 수 있고 나도 마찬가지로 남자니까 문가영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서로 남자로서 여자로서 보는 시각을 알려주고 서로 좀 이해력이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싸웠는데 남들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숙녀나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는데 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럼 남자는 결국 어차피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다 참고 다 이해하고 다 해주는 게 멋진 남자, 그게 현명한 남자인가? 정말 다행히 저는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저런 사람이면 제 아내는 저랑 대화하기 싫어하겠죠. 저는 저런 걸 오히려 좀 싫어하는 사람이죠. 극단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혼숙녀 이번 편을 보면서 남편이 이 베트남 여자애한테 한 잘못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결국 결과는 그럼 남자는 결국 다 참고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네. 이럴 거면 저도 대화 안 하죠. 저도 만약에 제 아내가 저런 사람이면 대화하기 싫을 거예요. 다 참기는커녕 사람답게 대우해주라는 거죠. 정말 짧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좀 극단성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대화하기 싫어져요. 저도 옛날에는 파이팅 있을 때는 키보드로 막 싸웠어요. 똑같은 사람이랑 몇 번 며칠 동안 싸운 적도 있어요. 저도 네이버 댓글 뭐 DC 댓글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아까워진 이후로는 제가 한 40살 정도부터는 이제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제 인생의 절기를 봤을 때 0세에서 20세까지 20세에서 40세까지 40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60에서 80세까지 이렇게 20년 단위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세에서 20세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기,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약하던 그 시기. 20세에서 40세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발전해 나갔던 시기. 40세에서 60세까지는 여전히 발전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미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좀 지키고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로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 아직 건강한 육신이 좀 남아있을 때. 60세부터 80세까지는 제가 그 나이 가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 거동도 불편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럴 테니까 지금처럼 파이팅 있게 내 인생을 즐기지는 못하는 시기니까 지금 40세에서 60세까지 이때 인생을 좀 되게 즐기고 싶어요. 지금 제가. 형 죽지 마. 저는 어쨌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겠고 제가 점점 더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정말 다행인 건 가장 중요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간인 제 아내는 제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혹시 뭐 살면서 불만이 있냐 힘듦이 있냐. 요새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실 뭐 약간 농담이긴 한데 요새 개꿀이지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돈을 잘 벌더라도 항상 이렇게 남이랑 싸우는 콘텐츠 막 이런 걸 계속 할 때는 심지어 그게 길었잖아요. 그때는 아내도 조금 싫었대요. 저가 또 날카로울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영화 리뷰 아저씨, 예능 프로그램 리뷰 아저씨, 동물 소개 아저씨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방송 전후로 제가 뭐 날카로운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내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건가 고쳐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나도 누구보다 너 같았어. 나도 어렸을 때 엄청 극단적이었고 흑백으로 생각했겠고 선입견 존나 심했을 거고 확증 편향도 존나게 심했을 거고 지금도 그게 다 남아있고 덜해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고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이 바뀌어서 바뀌고 싶은 마음이 되게 중요하겠고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흑자 형한테 긍정적인 영향 받은 게 남들 눈 신경 쓰는 걸 안 하려고 노력 중. 그렇게 하니 더 행복해지고 삶이 즐거워졌어. 저가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입니다. 뭐 남의 눈을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좀 덜 쓰려고 하고 특히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카페에 가서 주문하는 것조차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날 좋게 봐줄까? 남들이 날 좋아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예요. 병적으로. 도움이 안 됐죠. 행복에. 근데 요즘에는 남이 날 어떻게 보든 말든 별 신경을 안 쓰긴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다니고 이런 거 생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하든가 말든가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게 없는데. 이 부부 거 사연 나온 건 다 했는데 그건 안 했어요. 치료 과정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치료 과정을 제가 보고 인상적인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하고. 정보. 흑자는 펌핑이 없으면 본인이 약해진 상태라 인식해 밖을 나가지 않았던 과거가 존재한다. 짧지도 않아요. 꽤 길어요. 몇 년 돼요. 어느 정도로 남의 시선을 신경 썼냐면 그러니까 펌핑을 하지 않으면 외출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펌핑을 해서 남한테 세 보이고 가오잡고 이게 아니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신병이 있었어요. 나 찐따할 때 머리 손질 안 하고 렌즈 안 끼면 밖에 못 나갔는데 저도 이제 그랬죠. 나가기 전에 펌핑하고 샤워하고 나갔죠. 아무도 나 안 보는데 내가 머리를 감든 세수를 하든 말든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